반갑습니다. 모모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어요? 역사는 과거에 머무는 기록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자 내일로 이어지는 길잡이다. 오늘 함께할 책은 조선 50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아낸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조선이 건국되었던 1392년 태조 이성계 때부터 25대 철종 때까지 472년 동안의 역사를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1893권 방대한 분량 속에 담긴 이야기는 왕조의 흥망성쇠이자 한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갈등과 선택이기도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조선 왕조실록 중에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역사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화로 읽는 조선 왕조실록입니다. 오늘은 태조 이성계부터 성종편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사람과 역사,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담긴 조선 왕조 실록, 지금 들어가 볼까요? 제1대 태조시대, 새 나라를 열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1388년 고려 우왕 14년 2월 고려 왕실은 명나라로부터 뜻밖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천령 이북 땅은 원래 원나라에 속해 있던 땅이었다. 이제 우리 명나라가 원나라를 물리쳤으니 천령 이북 땅은 마땅히 명나라의 것으로 요동성 관할 아래 두겠다. 명나라의 어이없는 통보에 고려 왕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폐하, 천령 이북은 본래 고려의 영토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우리 고려를 속국으로 삼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요동성을 정벌해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최영 장군을 중심으로 한 쪽에서는 당장이라도 요동성을 정벌하자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를 비롯한 다른 한쪽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폐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명나라는 원나라를 치고 중원을 장악하였고 그 세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명나라와 등을 돌려 화를 부르기보다 친하게 지내야 할 때입니다. 이성계는 최영의 요동정벌 주장에 맞서 요동정벌의 불가능함을 간곡히 알렸습니다. 조정은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죠. 그러나 그해 4월 우왕은 당시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던 최영 장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우왕은 곧 최영을 총지휘자인 팔도 도통사로 삼고 조민수를 좌군 도통사에 이성계를 우군 도통사에 임명한 뒤 요동정벌에 나설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성계는 왕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조민수와 함께 5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 유역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시작된 장마로 압록강 물은 엄청나게 불었고 전염병까지 돌고 있어 병사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압록강 중간의 섬 위화도 역시 반쯤은
물에 잠겨 있었죠. 이성계는 요동정벌이 불가능한 4가지 이유를 담은 사불가론을 들며 요동을 정벌하라는 명을 거두어 달라고 다시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우왕은 이성계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빨리 묘동성을 공격하라고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더 이상 우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을 했죠. 그는 조민수와 함께 요동성을 치는 대신 말머리를 돌려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성계는 개경을 점령하고 자신의 반대 세력이었던 최영을 유배시켰으며 곧 우왕마저 폐위시켰습니다. 그 뒤 이성계는 조민수의 의견에 따라 우왕의 아들이자 아직은 어린 창을 왕으로 추대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창왕이 정통 왕가의 후손이 아니라 신돈의 자손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임금의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을 왕으로 추대한 뒤 고려의 실질적인 권력을 쥐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성계의 주변에서는 이성계를 왕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성계의 5째 아들 이방원을 비롯해 정도전, 조준, 남은 등이 있었죠. 이성계는 이들의 뜻에 따라 1392년 7월 새로운 왕의 자리에 올랐고 조선 왕조 시대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도읍지 한양. 왕위에 오른 태조 이성계는 새로운 나라에 맞는 새로운 도읍지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계룡산을 새로 도읍지로 정하고 공사를 시작했죠. 그러나 그곳은 지역이 좁은 데다 사람들이 왕래하기 불편했습니다. 이에 태조는 무학대사에게 새 나라에 걸맞는 궁궐터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풍수학자였던 무학대사는 송도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죠. 열심히 발품을 팔며 돌아다니던 무학대사는 마침내 궁궐터로 좋은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왕십리 부근입니다. 무학대사는 흡족한 마음으로 새 궁궐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런 무식한 무학 같은 놈아,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이 꼭 무학이로구나. 밭을 갈던 한 노인이 그렇게 말하더니 소를 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무식을 탓하는 소리에 깜짝 놀란 무학대사는 노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노인장, 제가 무학이온데 무슨 이유로 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한 노인은 대뜸 무학대사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놈아, 네 눈에는 이곳이 명당으로 보이더냐? 여기에서 서쪽으로 심리는 더 가야 한다. 무학대사는 노인의 말에 따라 서쪽으로 심리를 더 갔습니다. 과연 도착한 그곳은 한눈에 보기에도 명당 중의 명당. 무학대사는 급하게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전하, 인왕산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북악산이,
오른쪽에는 남산이 펼쳐진 곳에 궁궐을 세우신다면 새 왕조는 천년 만년을 누릴 겁니다. 무학대사는 기쁜 마음으로 태조에게 아뢰습니다. 그러나 무학대사의 말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을 세우는데 큰 활약을 했던 정도전이었죠. 전하, 인왕산을 중심으로 한다면 궁궐이 동쪽을 향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모든 궁궐은 남쪽을 향했지 동쪽을 향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오니 궁궐은 북악산 아래에 짓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정도전의 말에 이번엔 무학대사가 대꾸했습니다. 전하, 이번만큼은 아니되옵니다. 전하께서도 궁궐은 북악산 아래에 지으시면 관악산과 마주보게 되옵니다. 관악산은 불의 기운을 가진 산이라 그 기운이 새 왕조를 덮쳐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정도전도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전하, 관악산에 불의 기운이 있긴 하오나 그 아래 한강이 흐르고 있어 그 기운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북악산을 중심으로 궁궐을 지어야 나라의 기운이 북방까지 뻗어나갈 겁니다. 무학대사와 정도전은 자기의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의견에 한참을 고심하던 태조는 결국 정도전의 의견에 따라 궁궐을 북악산 아래에 짓고 관악산의 불기운을 막기 위해 불을 잡아먹는다는 전설의 동물인 해태의 상을 세우도록 명령했습니다. 도읍을 정한 태조는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왕권을 확립해 나갔으며 경제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제2대 정종시대 원하지 않은 임금의 자리 제1차 왕자의 난 태조 이성계가 왕조를 바꾸면서 새롭게 문을 연 조선 왕조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바마마께서 어찌 내게 이러실 수 있단 말인가. 위화도에서 돌아온 아바마마께 최영 장군을 치라고 주장한 것도 나고 정몽주를 비롯해서 조선을 반대하던 세력들을 죽인 것도 나다. 공양왕을 폐위시키고 아바마마를 왕위에 오르게 한 것도 나인데 태조의 5번째 아들인 방원은 생각할수록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새 나라를 세운 공적을 따지자면 자신이 가장 크기 때문에 세자책봉은 당연히 자신에게 돌아올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태조는 방원은 물론이요. 방원의 어머니이자 태조의 첫째 부인인 한씨에게서 얻은 아들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태조가 아끼던 둘째 부인 강씨에게서 얻은 아들 중 8번째인 방석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정도전의 계략이구나. 어디 두고 보자. 방원은 마음 깊은 곳에서 정도전을 향해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세우는 데 앞장섰던 1등 공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경국전을 지어 새로운 법체제를 마련했고 새나라의 기틀을 닦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죠. 그러다 보니 태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강력한 세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자가 된 방석의 스승이니
세자와 세자의 어머니 강씨를 등에 업고 세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야심이 컸던 방원은 위기를 느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몇 년 뒤 정도전을 제거할 시기를 노리고 있던 방원에게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태조가 병으로 자리에 눕자 정도전은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도전은 방원이 거느리고 있던 사병들을 해체해서 방원의 힘을 완전히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방원의 측근인 하륜이 방원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때마침 방원은 정도전 일파가 남은의 집에서 거사를 꾸미기 위한 술자리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곧바로 이숙번과 함께 남은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방원은 그 자리에서 정도전 일파를 단칼에 죽였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방원은 세자 방석을 폐위시키고 성 밖으로 나가서 방석을 바로 죽였습니다. 방석의 형인 방번 또한 귀양을 보낸 뒤 그곳에서 죽였죠. 이것이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조선 왕조는 초기부터 핏자국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안 태조는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분노와 슬픔에 잠긴 태조는 결국 왕위를 내주고 한양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죠. 정도전 일파를 제거하는 데 앞장을 섰던 하륜과 이숙번은 방원을 세자로 추대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원은 완강히 사양했습니다. 지금 내가 세자에 책봉되면 세자가 되기 위해 형제를 죽였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방원은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둘째 형인 방과를 세자로 앉혔습니다. 권력이나 왕위에 욕심이 없었던 영안대군 방과는 이렇게 얼떨결에 왕위에 올랐고 조선 제2대 왕인 정종이 되었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 정종이 왕위에 오르고 그 다음 해부터 정초부터 불길한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궁궐에 까마귀 떼가 모여들고 들까치가 둥지를 틀고 겨울에 보기 드문 강한 비바람까지 몰아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나쁜 일이 일어날 징조입니다. 도읍을 옮기시어 재난을 막으시옵소서. 1399년 3월 관료들의 의견에 따라 정종은 도읍을 한양에서 개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조선 왕조에 드리워진 불길한 징조는 결국 또 한 번의 피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방원은 실권을 쥐게 됩니다. 이런 방원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방원의 넷째 형인 방간이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방원을 세제로 책봉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자 왕위에 욕심이 있던 방간은 방원에 대한 시기와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이런 차에 박포란 사람이 방간을 찾아갑니다. 대군마마, 정한대군께서 마마를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사를 풀어서
정한대군을 제거하십시오. 박포는 제1차 왕자의 난 때 방언을 도와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세운 공로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자 불만을 터뜨렸고 이로 인해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죠. 그 일로 방언에게 원망이 컸던 박포는 방간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안 그래도 방언을 미워하는 마음이 컸던 방간은 화를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두 동생을 죽인 것도 부족해 이제 형인 나까지 죽이겠다고? 방언이 이 녀석 어디 두고 보자. 방간은 박포의 말을 앞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군사를 동원해 방언을 치러 갔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이미 방간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죠. 방언과 방간 두 형제는 결국 개성 한복판에서 피비린내 나는 결투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제2차 왕자의 난입니다. 그러나 방간은 방언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방언에게 잡힌 방간은 황해도 금천으로 유배를 당했고 방간을 부추긴 박포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방언의 세력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다음 왕위를 계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한편 왕위에 오른 뒤부터 방언의 눈치를 살피며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던 정종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정종의 부인인 왕비 김씨 또한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전하, 이 자리는 더 이상 전하의 자리가 아닌 듯 하옵니다. 정한대군을 뵐 때마다 송구한 마음에 바늘방석에 앉은 듯 하옵니다. 옳은 말씀이요. 이 자리는 처음부터 방언, 정한대군의 자리였소. 이제 그만 돌려주어야겠소. 애초부터 왕위에는 관심이 없었던 정종은 어쩔 수 없이 왕이 되었고 왕위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생명이 위태로우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하루빨리 방언에게 물려주는 것이 목숨을 보존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1400년 11월 정종은 마침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제3대 태종시대 공포정치로 나라의 기틀을 세운 임금 태종의 등극 수많은 사람들과 형제들을 죽이고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 태종 이방원은 왕권을 튼튼히 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왕비인 민씨의 친정 형제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죠. 민씨는 질투심이 많았습니다. 민씨는 태종이 여러 명의 후궁을 두는 것을 몹시 싫어했고 태종의 사생활에 종종 간섭을 했습니다. 태종은 이런 민씨의 태도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태종과 민씨의 사이는 점점 벌어졌죠. 그럴 쯤 태종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감마마, 민무구 민무질 형제가 협유 집권을 하기 위해서 세자마마를 자주 찾는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말하자면 왕비의 동생들이 세자를 이용해서 왕실의 권력을
잡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 소식을 듣자마자 태종은 펄쩍 뛰며 화를 냈습니다. 왕비와의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소문을 듣게 된 태종은 사건의 진실을 따져보지도 않고 두 사람을 귀양을 보냈고 결국에는 죽여버렸죠. 또한 죽은 형제의 억울함을 호소하던 무휼, 무회 형제마저 잡아들여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태종은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뜻처럼 조선은 점차 안정을 찾아나가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사회 전반에 남아있던 고려의 흔적들을 없애고 사회제도를 개혁했습니다. 또한 나라를 안정시키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사제도도 고쳤습니다. 또 인구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호구법과 호패법 등을 만들었고 조세제도를 정비해서 국가 재정을 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문고를 설치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태종의 이러한 노력은 세종시대의 찬란한 문화를 이룰 수 있게 만든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개가 된 양녕대군. 태종에게는 12명이나 되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 아들 양녕대군은 1404년 왕위를 잃을 왕세자가 돼서 왕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교육받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글공부 시간이 돼서 양녕대군의 방에 들어간 스승 이래는 양녕대군의 모습에 기절할 만큼 놀라고 말았습니다. 양녕대군이 네 발로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으니까요. 너무 깜짝 놀란 이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양녕대군은 갑자기 개 짖는 소리를 내더니 이래의 다리 밑으로 기어들어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대군마마,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어디 편찮으십니까? 이래는 황급히 양녕대군을 붙들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양녕대군은 새파랗게 질려있는 이래를 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 뒤로도 양녕대군의 기이한 행동은 끝이 없었습니다. 글공부는 뒷전이고 날마다 놀궁리만 하며 밤마다 궁궐담을 넘었습니다. 또 술집에 드나드는 잡배들, 거리에서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거린들까지 궁궐로 불러들여 술판을 벌였습니다. 심지어는 벼슬아치들의 첩까지 뺏었죠. 일이 이쯤 되자 유정현을 비롯한 신하들은 양녕대군을 폐해야 한다고 상소문을 날마다 태종에게 올렸습니다. 이에 황희가 폐쇄자만은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했지만 양녕대군의 기이한 행동을 알고 있던 태종은 황희를 귀양 보내고 양녕대군을 폐쇄자 하였죠. 한편 양녕대군은 조정에서 폐쇄자 결정이 내려지자 입가에 쓴웃음을 지으며 동생인 효령대군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글공부를 하고 있었느냐?
그는 효령대군의 생각을 알고 있다는 듯 물었습니다. 왕의 자리가 탐나느냐?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아바마마의 마음속에는 충령이 있다. 양녕대군은 이렇게 말하며 효령대군의 책상 위에 펼쳐 있던 책을 덮었습니다. 양녕대군은 오래전부터 태종의 마음이 셋째인 충녕대군에게 기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태종이 자신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덕까지 갖춘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을 안 이상 양녕대군은 세자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녕대군은 세자의 자리에서 물러날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죠. 태종의 둘째 아들이었던 효령대군은 양녕대군의 폐세자 논의가 일자 순서상 잠시 자신이 세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양녕대군의 말을 듣고 태종의 뜻을 깨달은 효령대군은 평소에 깊게 빠져 있던 불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세상의 인연을 접고 양주 회엄사로 들어가 스님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태종은 자신의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자신의 뒤를 잇게 했습니다. 제4대 세종시대 조선의 문화를 꽃피운 임금 조선 500년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시대는 제4대 세종 때였습니다. 양녕대군을 대신해 왕위에 오른 충녕대군. 그가 바로 세종입니다. 세종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글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또한 효성이 깊고 우애가 지극했으며 마음이 너그러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세종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고 의식이 깨어 있었습니다. 세종은 태종이 이룩한 굳건한 왕권 아래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고루 발전시키는 탁월한 지도력을 보였습니다. 세종은 집현전을 통해 많은 인재들을 양성했고 각 분야의 학문을 연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했습니다. 때문에 농사직설과 같이 백성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농사책을 비롯해서 국조 오래의, 삼강행실도와 같은 예법과 윤리에 관련된 책뿐만 아니라 역사, 지리문학 등 각 분야의 책들이 편찬되었습니다. 또한 인재를 귀하게 여기던 세종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해서 장영실의 과학적 재능을 알아본 세종은 노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발명품들을 만들게 했죠. 장영실은 세종의 명에 따라 중국으로 유학도 다녀왔고 천체 관측기계인 혼천이를 만들고 해시계인 양부일구, 물시계인 자경루, 그리고 옥루, 또 세계 최초의 강우량 계측기인 추구기를 발명했습니다. 이로써 조선의 과학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죠.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던 세종은 박연에게
행사 때 연주되던 음악인 아악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서에 맞는 새로운 악기를 만들게 했습니다. 세종의 업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화뿐 아니라 국방에도 소홀함이 없었죠. 세종은 김종서를 두만강으로 보내 국경 지역에서 노략질을 일삼던 여진족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육진을 세워 조선의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최윤덕과 이천을 압록강으로 보내 부근에서 노략질을 임삼던 여진족을 토벌했습니다. 그리고 사군을 설치해 조선의 영토를 넓혔습니다. 이처럼 세종의 업적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세종이 당대에나 지금에나 위대한 임금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단지 그가 남긴 업적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종은 신하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임금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을 늘 살피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을까를 깊이 연구했던 세종. 이렇게 백성을 향한 세종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위대한 문화유산 한글. 깊은 밤 세종은 잠자리에 들 생각도 하지 않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 깊이 생각해 오던 일. 우리 글을 만드는 것.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세종은 중국보다 못할 것이 없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고유의 글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더욱이 한자는 어려운 글자여서 글 공부를 할 여유가 있는 양반들만이 배울 수 있는 글이었죠. 배움의 기회조차 없는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글자였습니다. 세종은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의 글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지금 요동으로 떠나 명나라 학자 황찬을 만나시오. 그리고 그의 학문을 배우고 오시오. 세종은 지편전 학사인 성삼문 신숙주를 불러 명을 내렸습니다. 세종이 두 사람을 황찬에게 보낸 데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황찬은 중국에서 으뜸 가는 언어학자였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려면 언어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세종은 그 뒤로도 두 사람을 여러 차례 황찬에게 보내 언어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아오게 했고, 지편전 안에 정음청이라는 기관을 따로 두고 본격적으로 새로운 글자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의 생각은 뜻밖의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양반의 반대가 거셀 것을 예상하고 은밀히 진행했지만 결국 신하들이 눈치를 챈 것입니다. 세종은 반대하는 신하들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반대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죠. 당시 글을 읽고 쓴다는 것은 양반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쓴다면 그들만의 특권을 빼앗기는 것이니 어떻게 해서든 특권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마마, 글이라는 것은 그 속에 오묘한 진리와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든 글자가 거저 만든 글자란 말이오. 자, 보시오. 세 글자는 하늘과 땅, 사람을 본뜨고 그것들을 조화시켜 만든 것이오. 또한 우리의 입과 혀의 모양까지도 다 담겨 있소. 1443년 12월 양반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 글자는 탄생했습니다. 닷소리 17자, 홀소리 11자였죠.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훈민정음이라 부르게 했습니다. 세종은 세 글자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훈민정음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책, 용비어천가입니다. 이렇게 백성을 위해 어질고 깨어있는 정치를 했던 세종은 1450년 2월 17일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제5대 문종시대 세자 때 더 일을 많이 한 임금 1450년 2월 과도한 업무로 병이 들었던 세종이 죽고 그의 맏아들인 향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향은 성품이 온순하고 자상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해서 늘 책을 가까이 했죠. 천문학, 수학 등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 치구기를 만드는 데는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몸이 약했던 데다 세종을 도와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종이 세상을 뜨기 5년 전 병으로 자리에 누웠을 때는 향이 대신해서 나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많아진 업무로 쉴 틈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문종이 왕위에 있던 기간은 2년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군사를 잘 지휘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병법을 전비했습니다. 또 병역을 면제하면서 받던 세금인 군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군사 제도를 개혁했죠. 뿐만 아니라 고조선 때부터 고려 말기까지 우리나라 전쟁사를 담은 동국병감을 편찬했습니다. 또 이전 왕조의 역사를 정리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정치, 제도, 사회의 기반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고려사, 고려사전료 등을 편찬했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어질고 착하기만 했던 문종에게는 언제나 가슴을 짓누르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어린 세자, 홍위 때문입니다. 호랑이 같은 숙부들이 있는 이 궁궐에 어린 세자를 혼자 두어야 하다니 걱정이 끊이지 않는구나. 세자 곁에는 세자를 도와줄 왕비도 대비도 없구나. 문종은 세상에 태어난 지 3일 만에 어머니 현덕 왕후를 잃고 세종의 후궁인 해빈 양씨의 젖을 먹고 자란 가엾은 세자 단종을 지켜주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수양대군을 비롯한 많은 숙부들은 권력의 욕심이 상당했습니다. 그들의 툰바구니에서 12세밖에 안 된 어린 임금이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죠. 문종은 틈만 나면 홍위에게 이와 같은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세자, 세자는 비록 어리지만 이 나라의 임금이 될 귀한 몸이다. 언제나 몸과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임금으로서의 위엄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부지런히 학문을 닦고 백성들의 어진 임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세종의 전철을 밟아 태평성대를 이어가려던 문종은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됐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느꼈죠. 영의정 황보인과 우의정 김종서를 들게 하라. 문종은 숨을 몰아쉬며 두 정승을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는 박팽년, 신숙주, 성산문을 비롯한 지편전 학자들도 함께 있었죠. 1452년 5월 문종은 신하들에게 어린 세자를 부탁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39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6대 단종시대 너무 어린 임금 12세의 어린 나이에 조선의 6대 임금이 된 단종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당시 나랏일은 대부분 문종이 세상을 뜰 때 곁에서 어명을 받은 황보인과 김종서가 맡아 하고 있었죠. 어린 임금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황표 정사 같은 것이었습니다. 황표 정사란 인재를 등용할 때 쓰던 방법입니다. 신하들이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올리면 왕이 그 위에 노란색 점을 찍어 허락하는 제도였죠. 형식적인 결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듯 신권이 강해지고 왕권이 약해지자 세종의 아들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급기야 왕위를 넘보는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대군마마,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황보인과 김종서가 안평대군을 끌어들였습니다. 대군마마께서 먼저 치시지 않으면 안평대군에게 기회를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은 그를 따르는 한명회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세종의 아들들 중에서도 왕권의 야심이 컸던 사람으로 무슨 일이든 마음먹은 대로 거침없이 행하는 인물이었죠. 수양대군은 문종이 첫째 동생인 자신을 버려두고 김종서와 황보인에게 단종을 부탁한 일에 대해서 심기가 불편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김종서와 황보인이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 아래 동생인 안평대군과 나랏일을 상의하자 화가 치밀었습니다. 대군마마,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먼저 대군마마의 앞길을 가로막는 김종서부터 제거하셔야 합니다. 한명회는 벌써 수많은 무사들을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은 옷을 챙겨 입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김종서의 머리를 철퇴로 내리쳐 그 자리에서 숨을 끊어 놓았죠. 수양대군은 그 즉시 궁궐로 들어가
단종 앞에 섰습니다. 한밤중에 칼을 빼들고 나타난 수양대군을 본 단종은 겁에 질렸습니다. 마마, 김종서가 황보인과 결탁해 안평대군을 왕위에 올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역적 김종서를 제거하고 오는 길입니다. 이 말에 어린 단종은 새파랗게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마마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마마 곁에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켜드릴 겁니다. 그러려면 이번 음모에 가담한 자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네, 수양숙부가 알아서 하세요. 수양대군은 단종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신하들을 모두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수양대군과 한명회에 또 다른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죠. 한명회는 미리 살생부라는 것을 만들어 수양대군의 앞길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대신들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결국 아무것도 모른 채 궁으로 들어오던 황보인, 조극만, 민신 등 단종을 보위하던 신하들은 한명회의 살생부에 따라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귀양을 보냈다가 나중에 사약을 내려 죽였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에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을 계유정난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수양대군은 스스로 영의정에 오르고 왕을 대신해서 나랏일을 보는 등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제7대 세조시대 권력을 향한 끝없는 욕심 단종 복위 사건 단종은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의 권력 아래서 왕권에 대한 끊임없는 압력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어린 왕은 더 이상 강압을 견디지 못했죠.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인 1445년 6월 11일 단종은 스스로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물려줬고 자신은 상왕으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성삼문, 박팽년, 이계, 유성원 등 지편전 학사 출신들이 모여서 단종을 왕으로 복위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사는 세조의 즉위를 축하하러 온 명나라 사신에게 연회를 베푸는 날로 정했죠. 그 행사에서 무사들의 칼춤 순서가 있는데 칼춤을 추는 사이 성삼문의 아버지인 성승과 유흥부가 운검으로 세조를 비롯한 대신들을 죽이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행하기도 전에 한명회에 의해서 무산됐습니다. 성삼문의 행동을 살피던 한명회는 성삼문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꼈고 연회 장소가 좁으니 칼춤을 빼자고 한 거죠. 성삼문을 비롯한 단종 복위 계획에 가담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울분을 삭히며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종 복위를 함께 계획했던 사람 중 김질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실을 세조에게 알렸기 때문입니다.
세조는 그 즉시 성산문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였습니다. 성산문은 심한 고문을 당해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지만 서슬이 펄언 세조 앞에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소신을 조금도 굽히지 않는 성산문의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성산문 유흥부를 차례대로 고문했죠. 팔다리와 입을 찢고 뜨거운 인두로 살을 찢었습니다. 그런 고문 속에서도 이들은 조금도 굽힘이 없이 당당했습니다. 기절했다가 잠깐 정신이 들면 오히려 세조를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으니까요. 고문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이에 박팽년은 심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른 5명은 많은 백성들의 슬픔 속에 한강 세남터 형장에서 처참하게 처형당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킨 이 6사람을 가리켜 사육신이라 불렀습니다. 사육신의 단종 보기 사건은 단종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조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영월의 첩첩 산중에 가뒀습니다. 이 소식을 수능에 유배되어 있던 세조의 친동생 금산대군이 들었습니다. 금산대군은 세조의 처사에 크게 격분하며 순흥 부사와 함께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죠. 그러나 이마저도 사전에 발각이 됐고 이 일은 결국 단종을 죽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상감마마, 노산군을 이대로 두어서는 아니되옵니다. 노산군이 살아있는 한 노산군을 복위시키려는 영모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런 일은 뿌리부터 없애는 것이 옳은 줄 아옵니다. 세조를 둘러싸고 있던 친척들과 벼슬아치들은 끊임없이 단종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조 역시 거듭된 복위 사건으로 내심 불안했던 터라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세조는 곧 금산대군과 순흥부사에게 사약을 내리고 단종에게도 사약을 내렸습니다. 1457년 10월 세조의 어명을 받은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영월에 도착을 했습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죽음을 앞둔 단종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여봐라, 너는 지금 나가서 단단한 끈을 준비해 오너라. 단종은 왕방연을 잠시 기다리게 한 뒤 자신의 시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을 받은 시종은 단종의 마음을 알아채고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단종의 단호한 눈빛에 시종은 어쩔 수 없이 노끈을 준비해 왔지만 차마 들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도와주어야겠구나. 한나라의 왕이었던 내가 사약을 받고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단종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시종에게 말했습니다. 이 끈으로
내 목을 묶어라. 그리고 너는 밖으로 나가 이 노끈을 잡아당기거라. 단종은 이 말을 마치고 가만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지녔던 단종은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잎을 떨구었습니다. 권력의 희생양이 돼서 17년의 짧은 생을 마감해야만 했던 겁니다. 단종을 모시던 시종과 궁녀들은 단종이 죽자 모두 동강으로 달려가 강물에 몸을 던져 단종의 뒤를 따랐습니다. 세조의 왕권 강화 정책. 세조는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자신의 동생도 조카도 앞길에 걸림돌이라 여겨지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때문에 세조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 자신에게 도전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죠. 세조는 자신의 자리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왕권을 강화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세조는 모든 일이 의정부의 심의를 거쳐 결론 지어진 뒤 왕에게 결재 요청되어지는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직접 왕이 심사하는 육조 직계제를 단행해서 신하들의 권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호패법을 다시 실시했죠. 뿐만 아니라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군사제도도 정비했고 전쟁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병선을 만들어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방에서 일어나는 역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의 군사권을 갖고 있는 병마도사를 그 지방 출신으로 뽑지 않고 세조가 직접 뽑은 무신을 내려보내 그 자리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 호족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더니 결국 함길도 길주에서 이시해의 난이 일어납니다. 지금 나라에서는 우리 함길도의 백성과 군인들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움직이고 있소. 그러니 우리도 군사들을 모집하고 한양에서 내려오는 관리들을 모두 죽여야 합니다. 이 시에는 백성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민심을 부추겨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세조는 반란을 진압할 토벌군 3만 명을 조직했죠. 이시애가 이끄는 반란군은 흥원과 북청에서 토벌군을 만났습니다. 이때 반란군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또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통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결국 길주에서 벌어진 마지막 싸움에서 남이가 이끄는 토벌군에 크게 패하고 이시애와 그의 동생이 토벌군에 잡혀 처형당함으로써 이시애의 난은 끝이 났습니다. 세조는 왕위에 있는 14년 동안 강력한 왕권 강화 정치를 펼쳤고 한편으로는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조는 훈민정음이 유생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문책을 훈민정음으로 풀어 백성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고 간경도감이라는 기관을 두어서 법화경, 원각경, 늠엄경과 같은 불경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하게 했습니다. 또한 잠서를 번역해서 백성들이 누에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게 도왔죠.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조와 그의 가족은 단종을 죽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세자였던 큰아들 장은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혼령에 시달리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그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났고 세조 또한 현덕왕후가 자신에게 침을 뱉는 꿈을 꾸고 난 뒤 피부병에 걸려 고생을 했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죄 때문인지 자신의 묘에는 석실과 병풍석을 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1468년 9월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8대 예종시대 몸도 마음도 약한 임금 세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예종은 세조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인 의경세자가 죽자 그의 뒤를 이어 8세 때 세자에 책봉되었다가 19세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예종은 임금이 되었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서 실질적으로 나랏일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예종을 보필하기 위해서 수렴청정과 원상제라는 두 가지 섭정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수렴청정으로 예종의 어머니인 정의왕후는 예종의 뒤에 발을 치고 앉아 예종을 대신해서 나랏일을 하였죠. 예종은 조선 최초로 수렴청정을 받은 임금입니다. 원상제는 세조가 죽기 전 어린 왕이 나랏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신하섭정 제도였습니다. 정의왕후는 자신이 믿을 만한 중요 관직 신하로 한명회, 신숙주, 구치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승정원에 날마다 출근을 해서 나라의 모든 일을 의논하여 결정하게 하고 왕에게는 형식적인 결재만 받게 했죠. 예종은 재위 기간 동안 왕으로서 실질적인 권리는 행사하지 못했지만 어린 임금을 보좌하던 원상 세력의 도움과 정의왕후의 결단력으로 왕권은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조가 죽고 얼마 뒤 한명회를 비롯한 원상 세력은 이 시대의 난을 평정하고 새롭게 등장한 세력들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남이었습니다. 남이는 이 시의 난을 평정한 1등 공신이었고 세조의 총애를 받아 27살의 젊은 나이에 병조 판서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원상 세력들에게는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남이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죠. 예종 또한 선왕의 사랑을 받는 남이를 처음부터 싫어했습니다. 자신은 유약하여 아버지인 세조에게 신임을 받지 못했는데 이에 비해 남이는 무예도 뛰어나고 강직해서 세조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종은 원로 신하들이 남이가 병조판서로서 적합치 못하자는 말이 나오자 바로 남이를 해임했습니다. 그러나 남이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이들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나미가 병조판서에서 물러나고 얼마 안 된 어느 날 밤, 이때 궁궐 위로 혜성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나미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묵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이 온다는 징조로구나. 세조의 시대가 가고 예종의 시대가 왔다는 의미였죠.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유자광은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예종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상감마마, 남이 장군이 병조판서에서 해임된 것에 불만을 품고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지난밤 하늘에 나타난 혜성을 보고 묵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이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남이 장군이 현 왕조를 몰아내고 새 왕조를 세우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남이와 함께 이시의 난을 평정한 유자광은 남이만이 세조의 총애를 받는 것에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남이를 제거하고 싶어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유자광의 말을 믿은 예종은 남이를 잡아들였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한 남이는 자신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무인 출신인 강순, 조경치, 문효랑 등 30여 명의 많은 인물들이 역모죄로 몰려 함께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또한 종으로 신분이 떨어졌습니다. 한편 이 일로 유자광은 출세의 길이 열렸고 한명회, 신숙주, 정인지 등은 자신들의 뜻을 이룬 것은 물론이고 남이의 역모를 다스린 공을 인정받아 그들의 세력을 더욱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모두 허약했던 예종은 왕의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고 즉위한 지 1년 2개월 만인 1469년 1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9대 성종시대 나라의 기틀을 잡은 어진 임금 태평성대 조선의 9대 왕이 된 성종은 세조의 큰아들인 장의 둘째 아들로 13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까닭에 정의왕 후의 수렴청정과 한명회, 신숙주, 급치강 같은 원상 세력의 도움을 7년 동안 받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성종은 이름만 임금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가 되어 수렴청정이 끝나자 성종은 왕으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은 먼저 원상제를 폐지하고 지방 각처에서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고 있는 실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중앙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특히 김종직을 비롯한 사림이라 불리는 능력 있는 유생들을 중앙으로 진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조시대에 공을 세워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던 훈구 세력들을 견제하며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또한 학문을 사랑하며 인재를 귀하게 여기던 성종은 학문 연구와 젊은 인재를 길러내는 성균관과 향교에
많은 지원을 했고 동국 여지 승람, 동문선, 동국 통감, 악학 괴범 등 다양한 분야의 훌륭한 책들을 편찬했습니다. 특히 세조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한 경국대전이 1485년 드디어 완성되면서 조선은 제대로 된 법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성종은 참으로 어질고 너그러우며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임금이었습니다. 틈나는 대로 평민복장을 하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생활을 직접 살피기도 하고 어려운 백성을 만나면 도와주곤 했습니다. 또 능력 있는 선비들을 만나면 벼슬길을 열어주었죠. 신하들을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고 함께 나란 일을 의논하며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도 나눌 줄 아는 따뜻한 임금이었습니다. 한 번은 손순효에게 성종이 시킬 일이 있어 궁궐로 급히 부른 일이 있었습니다. 손순효는 문과에 급제한 사람으로 글과 글씨에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러나 술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도 술에 취해 있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성종 앞에 나타난 손순효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손대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술을 마시니 그대의 건강이 걱정이오. 손순효를 아끼는 성종은 진심으로 그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순효에게 은으로 만든 술잔을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대는 이 술잔으로 한 잔씩만 마시도록 하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술잔을 받아 집으로 돌아온 손순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그에게 성종이 내린 은잔은 너무나도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마실 술 한 잔은 성에 차지도 않고 그렇다고 임금과 약속을 했으니 어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손순효는 은잔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꾀를 생각해내다 순간 은잔이 꽤 두껍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순효는 즉시 장인을 불러 술잔을 얇게 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발보다 더 큰 술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손순효는 다시 성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경은 내 명을 거역했소. 내 분명 은잔으로 한 잔만 하라고 일렀거늘 어찌 오늘도 취해 있단 말이오. 마마 그럴 리가 있겠사옵니까. 마마께서 내리신 잔으로 분명 한 잔만 했사옵니다. 이것이 내가 내린 잔이 분명하오. 성종은 달라진 술잔의 크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마마께서 베푸신 은혜가 바다와 같아 내리신 은잔에 신의 충정을 담으려 하니 잔이 작은 듯 하였나이다. 그리하여 신이 장인을 불러 같은 잔을 망치로 크게 펴서 이렇게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너무 나무라지 마옵소서. 성종은 손순효의 말에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이렇듯 강화된 왕권 아래에서 성종은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를 아꼈습니다. 그리하여 성종시대는
백성과 나라가 모두 평안했던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